한국이라는 나라는 빙하 속에서 빛을 꺼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국립극지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에밀 호프만이라고 합니다. 북극권 환경 연구를 15년 넘게 해오면서 저는 수많은 생태계 파괴와 기후 붕괴의 순간들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겪은 프로젝트는 제 인생 전체를 통틀어 가장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사실 아직도 믿기 어려워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구 최북단 영구동 토층 80km를 뚫는 공사를 완수했다는 게요. 그 이야기를 전해보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건 단순한 공학적 성공이 아닙니다. 기술, 철학, 그리고 인간적인 태도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그해 초겨울, 캐나다 북극권 유콘 준주 테리토리에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초대형 에너지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이름하여 극지열 에너지 개발 사업. 지구온난화로 인해 녹아가는 영구동 토층 아래에 축적된 지열을 이용해 차세대 청정에너지원을 확보한다는 꿈같은 계획이었죠.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반은 매년 수십 cm씩 가라앉고 지하수 흐름은 예측이 불가능하며 무엇보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커요. 과거에도 미국, 독일, 일본이 비슷한 계획을 세웠다가 다 중단됐습니다. 실제 공사에 들어간 건 없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직접 나섰고 정치권의 압박 속에서 어떤 국가든 조건만 맞으면 참여할 수 있게 국제 입찰이 열렸습니다. 유럽의 기술 강국들이 빠르게 분석에 들어갔고 저 역시 프로젝트의 과학 자문으로 투입됐죠. 그런데 전 세계가 한 발 두 발 물러서던 그 시점에 단 한 나라만이 조용히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한국. 솔직히 다들 놀랐습니다. 그다지 눈에 띄는 기술 수출국도 아니고 북극권과는 아무 인연도 없던 나라니까요. 전문가들 사이에선 그 나라가 무슨 수로? 라는 분위기가 돌았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들은 첫 회의에서도 조용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다른 나라처럼 거대한 시뮬레이션 영상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현지 생태계와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했을 뿐이었죠. 그 순간 저는 내심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공사 기지가 세워진 건 얼어붙은 호수 위였습니다. 기온은 영하 42도. 매 순간 장비가 얼어붙고 작은 실수 하나로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곳이었죠. 게다가 우리 임무는 단순히 땅을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녹아가는 땅 밑에서 생명을 지켜야 하는 것. 지열 개발과 생태 보존이라는 양립 불가능한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들을 처음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한국극지기술본부팀.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사람, 오지연 기술자. 그녀는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리더와도 달랐습니다. 회의에서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면 제일 먼저 기지를 돌아보고 밤이면 조용히 직원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현장에서는 늘 가장 위험한 구간에서 직접 측량기를 들고 있었죠. 처음엔 지나친 책임감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그녀가 그렇게 움직이는 건 어떤 권위나 명예 때문이 아니라 현장에 대한 진심 때문이라는 걸요. 그리고 놀라운 건 그녀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국팀 전체가 어딘가 달랐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매일 오전 7시엔 환경 생태 미팅을 열고 현지 이누이트 부족의 전통 어업구역을 철저히 존중하며 장비 배치를 조정하고 야생 동물의 이동 경로를 기록해 하루에도 수차례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들은 계획에 사람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환경에 맞춰 기술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팀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동안 저 자신이 조금씩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까지 이 극한의 환경을 그저 데이터로만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첫 번째 위기가 닥쳤습니다. 장비 하나가 얼어붙으며
작업 중 대형 크레인이 기울었고 근처에서 데이터를 수집 중이던 한국 기술자 한 명이 그 충격으로 허리를 다쳤습니다. 당시 우리 팀은 즉시 철수를 주장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론 진행 불가입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날씨도 곧 더 악화될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오지연 기술자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시 계획을 검토해야 합니다. 잠시 멈추더라도 생명을 지키고 생태계를 지켜야죠. 그녀의 말에는 명령도 강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놀라운 결단이었죠. 그리고 전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땅을 파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기술자들이구나. 그 후로 저는 한국팀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기술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바로 그 태도와 철학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들은 그 후에 벌어졌거든요. 그들은 땅을 뚫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자꾸만 한국팀의 동선을 따라가게 됐습니다. 과학자답지 않은 행동이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그들을 보고 있으면 뭔가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항상 뭔가를 지켜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환경을, 사람을, 동물의 흔적을, 눈의 질감까지도. 일단 결론부터 내리고 밀어붙이는 서구식 방식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사실 저희 유럽팀은 현장에서는 항상 속도를 우선시했어요. 정확한 측정을 바탕으로 빠른 실행, 문제 생기면 기술적으로 해결. 그게 합리적이라 배워왔고 그 방식으로 수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왔죠. 하지만 한국팀은 달랐습니다. 지형 하나를 조사하는데 이틀씩 시간을 들였고 주민과 인터뷰하는데 반나절씩 써가며 일정이 늘어졌습니다. 솔직히 속이 터졌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굼뜨게 움직일 건가? 며칠간은 속으로 비아냥거리기까지 했죠. 하지만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북극의 새벽은 아름답지만 잔인합니다. 기온은 급격히 떨어지고 시야는 거의 1m 앞도 보이지 않아요. 그날도 그런 날이었어요. 하얗게 얼어붙은 평지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한국 기술자 한 명이 갑자기 삽을 멈추고 눈밭에 엎드렸습니다. 처음엔 무슨 사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눈 속에 파묻힌 북극여우 새끼 한 마리를 구조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몸은 거의 얼어붙어 있었고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죠. 보통이라면 연구 장비가 오염될까 우려해서 거리를 뒀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기술자는 재킷을 벗어 여우를 감싸 안고 조심스럽게 자신들의 난방 텐트로 데려가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들이 단순히 작업을 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함께 살아가기 위한 길을 찾으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그들의 방식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측량 기준점 하나를 세울 때도 단순히 좌표상의 안정성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구역은 이누이트 부족의 월동 어획 구역과 겹치지 않나? 북극곰 이동 경로와 겹칠 가능성은 없나? 를 먼저 따졌습니다. 심지어 현지 부족민들과 함께 워크숍을 열고 그들의 전통적 생존 기술과 현대 기술을 어떻게 융합할 수 있을지 공동 연구 프로젝트로 확장하자는 제안까지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기술자들이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지? 보통 서구에서 기술자는 해결자로 간주됩니다.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윤을 남기죠. 하지만 한국팀은 동행자였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대했어요. 그리고 그 철학은 점점 사람들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케냐 출신의 젊은 극지 연구원 타냐 무쿤다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북극에 적응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기후도 문화도 너무 다르니까요. 하지만 한국팀과 함께 지내며
그녀는 점점 활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가 상상하던 첨단 국가는 로봇과 자동화, 효율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기술에 사람을 넣고 있더군요. 그리고 어느 날 타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모델을 아프리카에도 전파할 수 있을까요? 그때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북극에서 시작된 이 조용한 프로젝트가 지금 지구 반대편까지 영감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마냥 따뜻한 감동으로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죠. 전 세계 언론이 한국의 방식을 두고 일제히 비판을 시작한 겁니다. 비효율적이고 감성적인 방식, 북극을 NGO 캠프처럼 운영하는 이례적인 접근, 기술적 진보보다는 이미지 홍보에 가까운 운영 등 냉소적인 기사들이 줄줄이 쏟아졌습니다. 그런 비판을 받을 때 보통은 대응을 하죠. 해명하거나 논리를 내세우거나 반박을 하거나. 그런데 한국팀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곳의 시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이 땅에 필요한 일을 계속하고 있었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진짜 기술자들은 기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기술로 함께 살아가는 길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걸요. 이후로 저는 한국팀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모르게. 하지만 어느새 저는 그들과 함께 북극의 새벽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아직 그들은 아무것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터널은 겨우 12% 정도밖에 뚫리지 않았고 수많은 환경 변수는 여전히 예측 불가능하죠. 하지만 저는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더라도 이 방식은 반드시 미래를 바꿀 거라는 걸. 나는 그날 한국팀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 본 거였습니다. 위험한 기후가 계속되면서 작업 일정은 자꾸 미뤄졌습니다. 현장은 갈수록 불안정해졌고 각국의 관계자들 사이에 불만이 커졌습니다. 심지어 프로젝트를 총괄하던 브렌트 리버먼조차 공개 회의 석상에서 한국팀의 철학은 존중하지만 너무 느리고 이상적이다라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그 말은 전 세계 언론을 타고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한국팀, 현실 인식 부족 프로젝트 실패 위기. 이상주의적 접근이 부른 북극 개발의 좌초. 그야말로 몰매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점의 가장 큰 위기는 외부가 아니라 제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문제의 사건은 그날 점심 무렵에 벌어졌습니다. 한국팀과 함께 생태보호구역 근처에 임시 관측소를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현장 근처에서 이누이트 부족민들의 항해 시위가 벌어진 겁니다. 원인은 뜻밖에도 공사 현장에 남겨진 미량의 석유 오염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한국팀이 뭔가 실수를 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리더인 오지연 기술자에게 바로 따졌습니다. 우리는 여기 생태계를 보호하러 온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실수를?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 침묵이 저는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동안 믿고 있었던 그 모든 철학과 태도가 사실은 외면을 위한 거치장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저는 기록을 정리하면서 이 프로젝트에서 빠져야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한국팀에 대한 존경심은 산산이 깨졌고 결국 이들도 다를 바 없구나라는 냉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온은 마이너스 39도. 절대 야외 활동을 해선 안 되는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팀 몇 명이 무거운 장비를 끌고 얼어붙은 호수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엔 오지연도 있었습니다. 전 궁금해서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문제의 석유 흔적이 발견된 지점. 거기서 그들은 그 얼어붙은 땅을 파내고 있었어요.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드릴과 탐지 장비로. 한밤중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이 정도 오염은
측정 범위 내에서 무시해도 되는 수준 아닌가요?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무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존재들에게 이 한 방울이 미래를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 오염의 원인은 한국 팀이 아니라 타국 장비 운반 트럭의 연료 누수였습니다. 한국 팀은 문제를 알자마자 즉시 복구 작업을 시작했지만 의도적으로 외부에 변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책임이 누구든 우리가 이 땅에 가장 오래 머무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건 체면이 아니라 이곳의 신뢰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기술 수출이나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PR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구를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단독으로 브렌트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껏 본 수많은 기술팀 중 저렇게 자신들의 실수를 껴안고 조용히 책임지는 팀은 처음이야. 기술력은 결국 따라잡히게 되어 있어. 하지만 신뢰는 따라잡을 수 없어.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팀은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느리고 가장 조용하며 가장 정직한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방식이 이 북극이라는 지구 최후의 땅에 가장 어울리는 길이라는 걸 저는 이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더 이상 한국팀을 외부 관찰자가 아닌 같은 방향을 향하는 사람으로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곧 놀라운 결실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건 감동이 아닌 전 세계를 뒤흔든 대반전이었습니다. 기술이 아닌 철학을 남긴 나라. 저는 그 나라에서 미래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덴마크 코펜하겐에 거주 중인 에밀 호프만입니다. 북극 연구를 15년 넘게 해왔고 이제까지 수많은 기술 프로젝트를 지켜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북극에서 마주친 이 프로젝트는 제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철학, 그리고 사람을 향한 기술의 본질이 저를 완전히 바꿔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남깁니다. 2025년 12월, 우리는 드디어 해냈습니다. 지하 80km, 영구동 토층을 뚫고 지열을 추출하는 전례 없는 작업. 세계 최초로 지구 최북단에서의 극지열 채굴이 성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작업기지에 있던 모든 조명이 꺼졌습니다. 오직 중앙의 모니터 하나만이 희미한 푸른 빛을 깜빡이며 데이터의 상승을 알렸죠. 숨소리 하나 없던 그 긴장감 속에서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도 우리가 이겼다라고 외치지 않았고 환호 대신 조용한 미소와 눈물만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북극의 어둠 속에서 조용한 혁명을 마주했습니다. 성공 소식은 전 세계 언론을 통해 퍼졌습니다. 대한민국, 북극에서 미래를 꺼내다. 기술을 넘어선 철학의 리더십. 극지공학의 기준, 한국식 모델이 세계를 이끈다. 처음엔 단순한 기술 성과로만 비춰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사람들은 한국팀이 보여준 태도와 방식에 더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주목받은 건 바로 한국 정부의 결정이었습니다. 핵심 기술을 무상 공개하고 이를 활용한 지속 가능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죠. 특히 타냐 무쿤다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사하라 남단의 고온지대에도 이 기술을 적용해보자는 극지 마이너스 사막 이중 에너지 협력 모델이 발표되었을 땐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타냐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팀은 내게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걸 가르쳐줬어요. 존중, 배려, 그리고 함께 사는 기술. 이건 아프리카에도 꼭 필요한 철학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기술 수출이 아니라 철학 수출이구나. 며칠 후 저는 한국으로 초청받았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국제극지기술 콘퍼런스에서 한국 팀과 함께 무대에 섰고 그 자리에서 제 체험담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 가장 놀란 것은 단지 기술이 아닌 존중과 철학이 중심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평생 북극을 연구했고 수많은 시스템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팀처럼 사람을 위한 기술을 실천한 팀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기술은 언제든 대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학은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본 가장 진보된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 순간 회의장은 조용했습니다. 어떤 박수보다도 무거운 정적이 흐르다가 곧 사람들의 눈가가 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기술보다 강한 감동은 진심이라는 것을. 이제 저는 다시 북극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닙니다. 기술만을 줬던 해결자가 아니라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길을 고민하는 동행자로서 다시 북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가능하게 만든 나라가 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지만 묵묵히 현장을 지키고 지적 허세 없이 책임을 지며 가장 힘든 곳에서 가장 인간적인 방식을 선택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편견이 있진 않으셨나요? 기술력의 나라, 반도체 강국, K-컬처의 중심지. 그 모든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한국은 위기를 사람답게 해결하는 법을 아는 나라였습니다. 기후위기의 시대, 우리에겐 기술보다 먼저 함께 살아갈 철학이 필요합니다. 그 철학을 행동으로 보여준 나라, 그게 바로 제가 만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기후위기의 시대, 함께 살아가는 기술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원동력이 되어주세요.